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끌에서 집을 사는데 진짜 후회가 됩니다. 집값이 뛰는 것에 정신이 없어서 덜컥 매수하고 나니까 거래는 없고 잠도 오지 않아 미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무주택자일 때는 속만 상했어요. 상주장에 집을 장만하고 보니 몇 배는 고통스럽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당분간은 상승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아서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지만 때가 되어 쭉쭉 반토막 이하로 추락하게 되면 멘붕에 빠지고 말죠.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심각한 상황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전체적인 정말로 중요한 사항들을 꼭 집어낼 거예요.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끌에서 아파트 샀는데 진짜 후회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문어발처럼 이것저것을 많이 잡아놓은 다주택자들, 이게 상승장에는 남들에게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겠죠. 집이 많이 뛰었으니까. 그런데 하락장에는 애물단지도 이런 애물단지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 도끼로 지금 탁탁탁 잘랐네요. 부동산 대폭락 과정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8년 지금 폭등, 250% 폭등, 뭐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마 스타트는 금리 인상이에요. 이 금리 인상으로 막 엄청 폭락한다기보다도 얘가 어떤 방향 전환을 하는 시계추 역할을 할 거고요. 이게 또 단계별로 계속 진행하잖아요. 뭐 올해는 2회, 또 내년에는 뭐 3회, 4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제 유동성의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돈은 이제 남아도는 것들을 회수하게 되겠죠. 국내외 경제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받게 되면 다주택자 갭투자들, 특히 집이 많은 사람들, 갭투자 이런 사람들이 또는 영끌 어떤 부담을 갖게 돼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가줘야 하는데 만약 멈춤만 해도 불안하거든요.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매물은 쌓이고 또 공급은 많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올해 분양도 많아요. 지금 공공분양. 그런데 사실상 내년, 내후년, 앞으로 4, 5년 동안 공급 폭탄입니다. 거기에다가 집값이 혹시라도 내려만 간다. 그러면 이 매물, 다주택자 매물부터 임사 매물까지 막 쏟아질 거예요. 천만 채가.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동산 대폭락, 그리고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겠죠. 물론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가 안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은 얼마든지 최대 70%까지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대폭락 6가지 요인. 먼저 첫 번째,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먼저 요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왜 위험할까? 너무 지금 많이 뛰었어. 8년간 2.5배나 뛰었어요. 3배 뛴 것도 있고. 서울 도심이 세계 2위, 서울은 5위랍니다. 도시 수천 개 중에서 5등이라는 게 말이 돼요? 전국적으로도 14위, 만만치 않아요. 지방도 거품이 엄청 심하다는 거고, 지방에 싼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만큼 비싼 것들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1천만 물량입니다.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공급 물량 200, 매물 폭탄 800, 언제 터질지 몰라. 이 한꺼번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생산 인구, 미국도 생산 인구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추락하게 되죠. 1인 가구 증가, 뭐 가구 수 늘어난다고 집값이 더 뛸 것이다 천만에요. 도움이 되지 않은 1인 가구, 특히 20대, 30대 노년층에 집중돼 있죠. 가계부채는 세계 최강이죠. 가계부채가 지금 1위입니다. GDP 100.3.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뭐 소상공인 그리고 보증금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약 200%에 육박해요. GDP 100.6 1위. 금융 부실이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하반기 자 2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이번 한두 번 갖고 영끌이 뭐 경매 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내년 계속 금리 인상하고 변동금리가 대부분 70%거든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죠. 결국 대통령 선거 이것도 그래요. 집값 자 안정,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사람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마 누가 당선이 되든 대선 이후에 집값 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폭락 위험징조 8가지 포착. 자, 이제 부동산 지금 아까는 이제 거시적인 거였다면 이제 미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먼저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이건 장기간 집값 하락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매물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너무 뛰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장기적 집값 하락. 아파트 매물은 지금 이제 서서히 지역별로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집값 거품이 최대치라는 뜻이죠. 자, 신고가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돼요. 안 팔린다고 지금 하소연입니다. 자, 아파트 매도가 잘 안 됩니다. 단기간 금매가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매물이 아예 없어가지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매물 부족인데, 어떤 곳들은 신고가는 찍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매입자 감소세는 확실해요. 추가 매입자 급감, 즉 영끌하는 사람밖에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 투자자 매입 감소, 투자 기대감이 최저치고요. 선두층은 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매입이 감소된대요. 기득권, 다주택 이런 사람들이 집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세종발 집값 하락. 자, 중원이 집이 떨어지게 되면 세종, 대구, 울산으로 자, 남동임의 이쪽이 집값이 위험한 어떤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세종 때문에 다 뛰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반대 개념.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분양 경쟁률이 약화된다는 거겠죠. 자, 하락장은 100번도 오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그럼 분석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온다고 판단합니까? 당연히 2022년 한 1년 그냥 보자고요. 1년 서비스로 더 올라간다고 하자고요. 지금 뭐 집값 잡을 의지도 없어 보이니까. 자, 2022년에서 2026년 이 사이, 이게 바로 4년 정도가 하락 기간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누가 많이 빠지느냐? 전국의 모든 주택 기억하세요. 특정 주택이 아닙니다. 모든 주택이 다 위험한데 비싼 게 위험해요. 뭐 지금 1, 2, 3억짜리는 안 위험해요. 뭐 5천 뛰고 1억 뛴 게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자, 5억 뛰고 10억 뛴 것들이 위험하죠. 그리고 하락 비율 얼마나 빠지느냐? 대략 과거의 추측을 따져보면 30에서 70%까지 폭락을 하고요. 문제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경기도, 자, 지금 예전에 2007년에 폭등했던 것들이 언제 회복한 줄 아세요? 2020년이나 2021년에 회복한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2020년에 집값이 안 뛰었다면 회복은커녕 폭락한 상태에서 끝났겠죠. 자, 폭락한 아파트들 주로 어디가 많이 빠지냐? 서울도 강남이 제일 비싸니까 거기가 많이 빠져요. 한강변도 많이 빠져요. 비싼 것이 많이 빠진다. 자, 수도권 1, 2기 신도시가 많이 빠질 거고, 광역시 비싼 아파트. 자,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 누가 하우스 푸어냐? 다주택, 영끌, 갭 투자한 사람들 또는 무리한 투자, 이런 분들이 하우스 푸어로 낙인이 찍힐 거고요. 자, 지금 매입을 만약 한다면, 이런 상황인데도 매입을 해야 하느냐? 매입을 안 할 건 없어요. 할 것도 있습니다. 다만 비율이 확 줄었죠.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좀 싼 것들 3억 미만이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이 경고도 무려 8가지. 정말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하우스 푸어들에 대한 경고. 먼저 경매 1순위 갭 투자. 매매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갭 투자나 다주택자들은 경매 1순위인 거예요. 최대 위험. 다주택자, 갭 투자, 영끌, 꼭 이거 3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지금은 괜찮아. 혹시라도 이제 계속 빠지게 되면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거. 자, 다주택, 갭 투자, 영끌 순으로 위험해요. 영끌이 제일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 범위. 대략 개인의 충격 여파에 따라 다르겠지만 40% 이상. 연령층은 20, 30대가 제일 위험하고요. 60대 이상 노령층, 즉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층이 취약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은 당연히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고분양가 매입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지역은요, 강남이 제일 위험하고 신도시, 부산, 대구 등 좀 거품이 심한 거. 그러니까 전국이 다 위험한데 고가 아파트,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자, 최대 원인은 부동산 거품 때문에 그래요.
집값이 안 뛰었으면 위험할 리가 없죠. 두 번째는 물량 폭탄의 인구 감소까지 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실직이 됐거나 또는 수입이 불규칙적이거나 이런 사람들 위험하죠. 자, 경매 1순위는 다주택, 갭투자, 매매 전세 하락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과 금융위에서도 뽑아온 겁니다. 자, 이제 매물 폭탄이 1000만 채나 돼요. 어떻게 1000만 채가 되느냐? 먼저 분양은 대충 200만 채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거 다 다주택에 포함돼요. 800만 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잖아요.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근데 분양 공급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 성남의 대장지구라고 조그마한 곳인데 거기에 입주 물량이 생겼다고 해서 분당이 지금 10주 연속 전세가 하락이에요. 무섭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막 분양하고 그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주택 매물을 끌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임대주 사업자 이제 말소 지나면 뭐 쏟아질 거고 법인 매물 다시 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또 한꺼번에 터질 위험성이 크다. 갭투자 이제 지금은 갭투자가 어느 때보다 많죠. 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안하니까 갭투자 하는 거예요. 외지인들 매물, 외지인들이 뭘 하겠습니까? 실거주 하겠습니까? 다 갭투자겠죠. 이러한 매물 폭탄 이게 문제는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제 닮았다. 옛날에는 솔직히 닮은 꼴보다는 안 닮은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닮았다라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과 일본 부동산의 공통점. 먼저 거품이 폭등했다는 거. 주택 기준으로는 둘 다 250에서 300% 폭등했어요. 현재는 상승폭의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량 폭탄. 아까 우리나라 1천만 채인데 일본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빈집 투성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일본도 뉴타운, 신도시, 우리나라도 같은 지금 상황. 인구 급감, 특히 생산 인구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한참 전부터 축소됐죠.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추락하게 되고 저출산은 더 심각하죠. 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비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광역시급 또는 신도시급 이런 매물 폭탄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 많죠. 1인 가구가. 거품 방치 지금 서서히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데 철저하게 지금 폭등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완충장치를 해야 추락할 때 덜 아픈데 완충장치를 안 해놓은 거야. 장기적으로 폭락. 성장도 둔화되고 있죠. 소득 정체, 구매력이 약화되는데 누가 집을 매입을 하려고 하겠어요. 국내외 기관, 한국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경고.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 IMF 한국 가계부채 심각하다. 집값 거품, 특히 전세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자, OECD 주택 거품을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거품이 많이 뛴 거,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많다는 거, 금융 비대칭, BIS은행, 자, 가계부채 역시 신용갭, 신흥국을 추월했다. 원래 신흥국이 더 센 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으면서도 가계부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ADB, 한국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에서 1등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입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비해서 압도하고 있어요. 집값 상승률이. 물론 코로나 유동성이 집값을 폭등시켰는데 자, 그렇게 됨으로써 부동산 급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 연봉 18배 거품. 자기 나라는 12배, 우리나라는 18배. 인구도 급감해서 분기를 우려. 한국은행, 자, 가계부채, 집값 거품 둘 다 지적하고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자, 국토연구원, 금통위 뭐 이런 데서 10년간 6.4% 하락. 아무튼 10년간 하락한다.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출구 전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8월에서 9월 달에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당장 이것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아주 뜨겁죠.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거꾸러지는 계기가 된다는 게 문제죠. 8월 또는 9월 달 금리 인상, 2021년 8월 이후 거의 8월도 이렇게 보여요. 두 차례 금리 인상 올해 한다고 했죠. 파격적 인상을 할 겁니다. 뭐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자, 금리 인상은 구체화, 단계별 지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해요. GDP 대비 103.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 보증금, 전세제도 여기까지 하면 200%에 육박하는 아주 엄청난 부채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집값 거품, 국내외 경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지금 자산, 너무 자산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이걸 지금 자 방치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4%, 소비자 물가도 2% 이상인데 이게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올라가는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경고하고 있죠. 금융 불안 대응, 해외 자본이 지금 빠져나가면 안 되죠. 금융 부실이 아주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취한다는 거고, 자 여야 대선 후보 공약 이것도 좀 상당히 막 공포스러워요. 집값 잡기 대혈전이라고 할 만해요. 자 왼쪽은 여당이고 오른쪽은 야당 주자들인데, 여당부터 이재명, 누가 뭐래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 지금 엄청나게 그전부터 제시했죠. 비필수 부동산, 즉 다주택이라든가 갭투자, 세금 왕창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아도 될 1주택 외에 나머지 부동산은 던져라. 다만 공공임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어찌됐거나 강력한 대책이에요. 다주택 갭투자가 타깃이야. 이낙연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 투기자들이 책임이 있다. 토지 공개령 3법, 한마디로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수도권, 광역시 다 때려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때릴지는 가봐야겠지만 역시 공공임대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 지금 1, 2위가 이러고 있어요. 추미애도 투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 이제 윤석열 3주택 대출에서, 즉 다주택자들은 용서 안 하겠다. 똑같아요. 고분양가를 차단하겠다. 지금 그렇죠. 지금 너무나 비쌉니다. 고분양가. 어떻게 공공분양가가 그 모양이에요. 자, 규제는 재검토하겠다. 즉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아무튼 집값 잡을 의지는 강합니다. 유승민, 민간주택 100만 호, 공급 폭탄만큼 좋은 게 없죠. LTV 용적률 세금 완화, 실거주 폐지. 다만 이 뒷부분은 너무나 좀 지나칠 정도로 규제를 해제하기 때문에 집값 폭등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홍준표, 양도세 폐지 다 이게 폭등 요인인데 어찌됐거나 시장 자율의 원칙에 따르겠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자율로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도 공공도 보세요. 분양도 막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너무 정하는 거야. 80% 90% 이게 뭐예요? 공공분양을. 과거의 순리처럼 딱딱딱 진행하면서 제대로 잡아야 할 걸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어찌됐거나 이 후보들은 다릅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시의 최고 위험 요인. 만약에 집값이 대폭락을 한다면 누가 위험하냐?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갭투자자, 그리고 영끌투자, 비싼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특히 지방의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싼 거 말고요. 자, 이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 꼭 팔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1, 2년 동안 그럼 뛸 건 없냐? 1, 2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정부 정책인데 정부가 집값을 안 잡아버리면, 또는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소극적이면 집값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도 활성화되고 하니까 코로나 아마 잡힐 것 같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집값 잡힐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강남 강남 외곽이 좋아요. 그리고 중소형 저가, 강남은 15억 미만, 강남에서 15억 미만은 또 그래도 작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안전합니다. 서울 외곽, 중소형 저가, 주로 이제 서울에서 8억 미만 꽤 있어요. 물론 나홀로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 중소형 저가, 꼭 매수를 하려면 5억 미만, 좀 소형 평형 위주로. 광역시 외곽, 저평가,
3억 미만. 광역시도요, 대단지인데도 3억대 많습니다. 특히 구축이 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공통점은 구축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신축은 거품이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인 이제 중소도시. 이런 또는 1억 플러스 마이너스. 싸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지금 잡아도 그걸 잡으면 폭락하니까 안 잡는다. 실거주들하면 잡아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대신에 본인이 돈이 너무 없으면 또 안 되지. 자, 이제 3기 신도시의 택지지구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A급이 과천, 교산, 복정, 유래, 신촌, 낙생, 용인시의 플랫폼시티라고 있어요. 구성역, GTX 있는데. 자, 수방사 서울. 그 다음에 B급, 고양 창릉, 갈매 역세권, 의왕 청계2, 안양, 관양, 매곡 인도권 이 안양 일대. C급,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의왕 월암. D급, 남양주 왕숙, 계양, 자, 고양 장항, 수원 당수. E급, 시흥 하중, 거모, 군포 대암이, 진접2. 자, F급, 파주 운정 3, 검단, 안산 장산, 신길2, 양조 회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여기는 좋고 여기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물론 분양가가 약간 높은 게 흠이지만 그래도 얘들은 당첨되면 이거 당첨되고 갖고 후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확률도 제가 보기엔 낮아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자, 그래서 웬만하면 넣는 게 좋다. 다만 이 순서대로 투자 수익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도시도 꼭 알아주세요. 사실상 이번에 LH 사건 때문에 취소됐었는데 광명시흥, 고촌, 하남, 간북, 용인, 공세 일대 특히 이 부분은 거의 이렇게 보여요. 광명시흥, 고촌, 하남, 간북. 자, 이제 영끌에서 아파트 샀는데 여기 보세요. 아파트 시뻘건데 막 검은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제 여기에 취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탈납니다. 무엇이든지 활활 타오르고 경계의 목소리가 비아냥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끝없이 추락하여 비관란이 판을 치는 상황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지금은 아주 위험하겠죠? 감사합니다.